네, 이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학과 자유전공의 조예가 깊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어, 먼저 성균관대학교 배상훈 교수님이십니다. 배상훈 교수님은 학부교육 실태조사와 대학 혁신 역량 진단 조사 등을 통해 대학 진단과 혁신을 주도해 오셨습니다. 배상훈 교수님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상훈입니다. 우리 김준희 총장님 그리고 덕성 가족 여러분께 그 창학 100일주년하고 성공적인 전면 자유전공제 실시를 축하드립니다. 말씀에 앞서서 전 교육학자인데요. 교육학자로서 참 고맙고 감사한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대학의 본질,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대학 혁신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늘 듣는 질문이 어느 대학에 우수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들어요. 우수 사례 말씀드릴 게 하나 또 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 The End of College. 한국에서는 역으로 대학의 미래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재미있는 대목이 있어서 하나 공유할까 합니다. 이 저자가 말하기를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대학들은 비교적 안전한 계곡에서 오랜 세월 살아온 동안에 정체되고 정체돼서 이상하고 굉장히 고비용을 드는 비싼 곳이 되어버렸다. 중간하고 만약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학점과 학위를 파는 비즈니스 접을 수도 있다. 타성과 관료주의 정책에 관료주의 장벽에 사로잡혔던 대학들은 이 상아탑의 높은 곳에서 물러날까 아니면 지금 그 탑을 허물고 빈 땅에 새로운 무언가를 지을까. 아마 덕성여대는 높은 전공 칸막이, 공급자 중심 이런 탑을 허물고 새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대학 혁신할 때 덕성여대 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물리학 원칙 중에 F는 MA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라는 것은 질량과 가속도인데 우리 덕성여대는 작고 강한 대학 아니겠습니까? 덕성여대가 서울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와 같은 방식의 혁신 전략을 쓰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대학들이 전공의 벽을 쌓고 공급자 중심으로 가고 학생을 돌보지 않을 때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100% 성공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디즈니가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근데 제프리 카젠버그라는 사람이 거기서 나와서 드림웍스를 만들면서 공주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항상 백설공주여야 하느냐 하면서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피오나를 만드는데 그때 쓴 전략이 일종의 게임 체인저 전략인 거죠. 똑같은 게임으로 들어가서는 덕성여대가 성대하고 사이즈가 다르고 방향이 다른데 저는 아주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미네르바 대학도 제가 요새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재밌는 대목, 저 책이 벤 넬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재밌는 대목 하나 보여드리면 저 노란 게 쓴 거 extraordinary, ordinary하게 가지 않고 unconventional, 전통적이지 않게 가고 과거 대학의 발전 전략이 지식을 쌓고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고자 노력했다면 앞으로는 특성화하고 차별화하고 보다 사회하고 렐러번스하게 가야 된다라는 게 미네르바 창업자의 뭐랄까요 얘기이기도 한데요. 덕성여대도 그런 면에서 기대가 된다. 자, 제언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시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이기도 하고 대학에 오는 학생도 줄기 때문에 교육의 큰 패러다임은 personalized learning, 맞춤형 시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덕성여대가 선도하면 더 좋지 않을까. 맞춤형 이제 학습을 선도할 때 직관이나 경험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기반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또 아까 저 두 학생이 아주 훌륭하게 발표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들의 학습 과정과 성과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이제 학습 내용과 방법을 전면 자유전공제 했는데
캠퍼스 바깥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어렵지만 드려보겠는데요. 이거 제가 지난 학기 우리 대학원에서 읽힌 책인데요. 평균의 종말이라는 건데 교육학에 큰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학생의 능력, 흥미, 잠재력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획일균질적으로 가도 키우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한잣대로 평가해서도 안 되고 맥락의 원칙, 자기가 능력을 최고로 펼칠 수 있는 맥락으로 보내드려야 된다. 경로의 원칙, 뒤에 터지는 학생도 있어서 획일균질 공급자적 교육을 하지 않는 덕성여대가 시대에 맞게 가고 있다고 보고요. 하나 더 이제 총장님도 계시고 해서 우리 덕성여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4년간 거둔 성과를 교무처장이 발행하는 항장의 성적 증명서로 보여주는 것은 너무 작습니다. 요즘은 이제 포트폴리오 시대거든요. 심지어 학점이 아니고 다양한 활동을 한 성과를 보여주는 디지털 배지도 주고 해서 자신을 데코레이트하고 그게 이제 수시 채용 시장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옆에 보면 자기의 커리어 골, 자기가 했던 과정, 동영상, 프로토타입 다 넣는 거죠. 조금 더 나가면요, 스탠포드 같으면 이제 자유 전공을 넘어서 저 여자분이 스탠포드에서 2년 지내다가 9달을 티벳 가서 참선하고 1년을 유행 가서 인턴하고 다시 룹인해서 이게 룹아웃, 룹인을 자유롭게 왔다 가는 한 6년 동안 하거든요. 4년 넌스톱으로 쭉 달려가는 건 굉장히 전통적인 학습입니다. 덕성여대가 이왕 시작한 김에 한번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의 혁신을 보여주시면 어떨까. 이제 교내에서의 자유 전공을 넘어서 앞으로는 학력 인구 줄어서 비용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맞기 때문에 외부의 지식의 바다가 있잖아요. 에덱스 같으면 3,000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있고 엊그저께 제가 보니까 하루에 44만 명이 접속을 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대학 벌써 그런 게 왔는데요. 코세라 듣고 학점 달라고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교육의 질을 외치면서 그걸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새 판을 짜려면 지금이 제일 적기 같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을 때. 자, 마지막에 아까 사회자가 말씀 주신 자료관에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거 저희가 매년 조사하는 건데 덕성여대 학생들 한 1,123명 정도 응답한 데이터인데요.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이 전국의 110개 대학, 수도권의 25개의 중소규모, 그다음 19개의 자율개선 중소규모 대학인데 바깥에 빨간 선이 그 덕성여대예요. 훌륭합니다. 의미 있는 학습을 하고 리플렉티브 러닝을 하고 셀프 디렉티드 러닝을 상대적으로 더 한다. 이게 자유 전공제의 효과인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옆에 그래프 보면 좀 아쉬운 게 협동적인 학습이 조금 떨어져요. 팀 학습 이런 것들 콜라보하는 거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요. 대학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게 아마 그 중도 탈락 줄이는데 이게 이론에 다 나와 있거든요. 지원적인 대학 환경, 교우 관계 좋고 교수님과의 관계 좋고 대학이 직원과의 직원 선생님들이 아주 따뜻하게 해주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 옆에 대학 몰입이라는 게 대학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입니다. 월등하게 좋아요. 그 웬일인지 잘 모르고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학업 동기도 좋고 자기 효능감도 좋고 학업 성과를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다른 거 다 비슷한데 여기 좀 부족하다 싶은 거는 좌측에 우측에 고학년 대상 캡스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취약하게 보이고요. 산업 현장의 인턴 프로그램 이런 거 하여튼 데이터로 학생들의 응답은 또 교수님과의 연구 프로젝트 요새 이제 그 학부생 연구제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인데요. 대학에서 얼마나 잘 배웠니 했더니 빨간 선 보실까요? 아까 저 총장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글쓰기, 말하기 아주 훌륭하다고 대학에서 많이 배웠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는데 그 옆에가 더 훌륭합니다. 아마 자유전공학제가 총장님 말씀하신 거 그거 같은데 가치관과 윤리관을 잘 형성할 수 있었다. 교양 있는 시민 의식을 배울 수 있었다.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 협동 능력을 배울 수 있었다. 일단은 출발은 좋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비상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학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서 아주 콕콕 찍어서 제시해 주신 배상훈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양일모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학부장을 역임 중인 양일모 교수님은 자유전공 이념과 또 현실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시리라 기대합니다. 양일모 교수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양일모 학부장입니다. 먼저 덕성여자대학교가 자유전공제를 전면 실시함으로써 한국의 대학에서 교육의 혁신, 대학 교육의 혁신을 이끌어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분야에 필요가 하다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변화가 가장 더디고 느린 것이 교육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대학은 더욱더 변화가 느리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덕성여자대학교가 대학 차원에서 자유전공학이라는 이 교육 제도를 도입한 것은 대단히 그 어려운 결단이고, 그리고 이런 어려운 결단을 한 이 총장님과 학교의 여러분들에게 그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정진우 총장님께서 왜 자유전공인가 이런 문제를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한국의 모든 대학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유전공이라는 이 단어가 언론에 많이 등장한 것은 2009년 정도입니다. 아마 조금 전에 한동대학교 총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자유전공제라는 것은 한국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카이스트에서도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로 자유전공이라는 이 제도가 교육학 혹은 대학 제도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관심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2009년 이후로 여러 대학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자유전공 제도라는 이 제도가 안착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박근영 교무처장님께서 지난 1년 동안에 덕성여자대학교가 시행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운영에 상당히 깊숙이 관여했고 지금도 학부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1년 만에 다 파악하고 이렇게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윤희원 학생이 발표한 것, 아마 저희들 교육자가 진심으로 그 감명 깊게 들어야 될 부분들은 한국의 고등교육이 대학을 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대학 입시철만 되면은 그 수능 성적과 전국 대학들의 그 표라고 할까요? 그것이 매칭되는, 어떤 의미에서는 수능 점수와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이 현상을 교육하는 분들은 극복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마 자유전공 이 제도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김서연 학생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우연히 선택한 부분이 내가 갈 길이 있다라는 것. 아마 우리가 대학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에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대학에서 본인이 소속된 전공 학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라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의외로 의외가 아니라 이미 예상되듯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전공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전공을 한다는 것, 자기가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 2년 전에 2019년에 한국에서 자유전공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학교가 한번 모여야 되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철학을 인문대학이나 혹은 사회과학대학은 전국 인문대학 협의회라든지 전국 사회과학 협의회 혹은 교육학 분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협의회가 있는데 자유전공학부 제도는 그동안 10여 년 동안 없었기에 지난 2019년에 전국 자유전공학부 협의회라는 것을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을까,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을까, 이런 부분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아쉽게도 2020년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난해는 개최하지 못했고요. 아마 올해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덕성여자대학교가 이런 그 자유전공학부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아마 전국 자유전공학부 교육의 협의회에 아마 리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가 지난 2009년에 설립이 되었고 그동안 10여 년 동안 한 성과를 토대로
덕성여자대학교가 조금 전에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장점 그리고 저희 참고할 만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가 만들어질 때 2009년에 만들어질 때 2005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서울대학교 정말 다른 학교보다도 변화가 없는 학교라고 할까요? 느린 학교입니다. 그래서 자유전공학부 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상당히 많은 그 연구 보고서가 나왔고요. 덕성여자대학처럼 전면적으로 실시하자는 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대학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지금 서울대학교에는 그 자유전공학부를 포함해서 15개의 대학,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의 단과대학 중에 하나 15분의 1로 자유전공학부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전공학부의 학생은 현재 12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입학 정원이 3,178명, 3,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 수에 비하면 4% 정도의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 4%의 학생이 서울대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상당히 많은 고민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한 이 123명은 물론 이제 그 정원의 학생까지 포함하면 150명 정도가 됩니다만은 4년 동안 소속은 자유전공학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대학교에 아마 15개라고 했습니다만은 14개 단과대학 중에서도 간호대학, 의과대학, 수의대학, 약학대학처럼 이 라이선스가 나오는 대학들은 자유전공학부 제도하고는 에서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문대학, 사회대학, 자연과학, 공과대학, 농생대 혹은 음악대학, 미술대학 이런 쪽에 학생들이 전공을 하고 있고요. 졸업할 때는 만일 물리학을 공부했으면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물리학 전공이라는 이런 그 학위가 나가고요. 철학을 공부했으면은 자유전공학부 철학 전공이라고 그 학위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학년 입학생 123명이 실질적으로는 서울대학교의 모든 단과대학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유전공학부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기존의 전공인 물리학을 하거나 철학을 할 때 자연대 혹은 그 인문대에도 소속되는 이중 소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유전공학부라는 것이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남아 있고 또 기존의 대학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중적인 그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덕성여대가 전 학제적인 차원, 전 학교 차원에서 실시했다는 것은 아마 저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지금도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학 중심의 학자들이 모여서 자유전공학부 제도를 어떻게 학교 전체로 확장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내년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유전공학부가 학생들이 들어와서 뭐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이것이 하나의 제도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전공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것이냐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마 덕성여대에서는 전공 탐색이라고 했나요? 이런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공 탐색이라는 교과목 하나만으로는 어떤 개인이 전공을 택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전공학부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교육 방식, 아마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교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탐구원이라는 수업입니다만은 기존의 대학의 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전공의 하부 제목이 교과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1학년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이 제목 교과목은 타픽 세미나라고 할까요? 지금 같으면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타픽 세미나의 타픽은 지식이라든지 혹은 네트워크라든지 혹은 행복이라든지 교과목의 제목이 타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세 분이 동시에 참여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교과목이면서 세 분이 동시에 한 학기 동안 학생들과 수업을 같이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픽 세미나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만 받을 것이 아니고 서울대학교 모든 학생들에게도 제공해야 된다는 그 방침으로 앞으로는 이 교육 방식이 그 학교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학생 설계 전공이라는 그 특별한 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학생이 들어와서 본인이 전공을 만들어서
그 전공을 하나의 독자적인 전공으로 인정을 받고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학생 설계 전공이라는 이 제도가 자유전공 학부 학생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 제도도 내년부터는 서울대학교 학생 전체가 학생 설계 전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대학교가 하고 있는 방식은 자유전공학부가 대학에서 혁신해서 어떤 틀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유전공학부가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것인가, 아마 조금 전에 총장님이 왜 자유전공인가 주제할 때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액티브 러닝이라고 할까요? 이제는 대학에서 교수님이 그동안 본인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배워왔던 것을 전수하는 그런 방식의 교육에서는 탈피해야 된다고 아마 모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학생 수요자 중심이라고 할까요? 학생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우리가 교과목에서도 이런 방식이 적용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 덕성여자대학교에서는 제가 그 발표를 못 들었습니다만은 비교과 부분이라고 할까요? 아마 비교과 부분의 활동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발견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전공학부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내에 있는 여러 교육 제도의 장점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간호대학, 사범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이런 부분은 국가가 정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전공학부 시스템과는 연계되기가 어려운 전공이고요. 그 이외의 부분들은 다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대학교에서도 이제 앞에서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하나의 전공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 자체 차원에서 연합전공이라는 제도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개 이상의 학과가 연합해서 새로운 전공을 만들어내는 전공이고요. 그래서 자유전공 학부 학생들은 기존의 어떤 철학과나 물리학과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연합전공에도 많이 갈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학생 설계 전공 이런 분야에도 도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난 10여 년 동안 그 학생들이 어떤 전공을 택했을까? 지금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문과, 이과 학생 구별 없이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2014년부터 그렇게 해온 이유는 아마 이미 고등학교 교육 제도가 지난 3년 전부터 문이과 통합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학이 문이과 통합으로 교육을 받은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 대한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서울대학교는 2014년부터 준비를 해왔고요. 학생들을 문이과 구별 없이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건인 교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그 학생들의 폭이라고 할까요? 아마 덕성여대는 인문사회라든지 몇 개 카테고리를 구별해 놓은 것 같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그런 구별을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문과, 이과 구별 없이 학생들을 뽑았고요, 선발했고 이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내에 그 문과, 이과, 아마 인문대, 자연대, 사회대라고 할까요? 구별 없이 갈 수 있도록 그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문제는 그러면은 모든 학생들이 다 경제학과, 경영학과 갈 거고 그러면 요즘은 다 컴퓨터공학과, 전자로 갈 것 아니냐. 아마 덕성여대는 그 리밋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10년간 제가 그 PPT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10년간 이 통계를 그 5년 단위로 구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그 통계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통계는 실제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면은 아마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를 처음 만들었을 때 모든 학생들이 경제 경영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사회과학적으로 많이 갈 것이라고 초기에는 그런 현상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통계를 나타낸 것을 보면은 사회과학 대학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문대학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연대학은 줄어들고 있고 공과대학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한 것이 더 좋은 선택을 한 것이냐,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표를 보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덕성여대가 전공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이 방향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를 반영하는 이런 그 제도이고, 어떻게 하면 대학이 학생들이 요구하는 이
공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지금 서울대학교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아마 지금은 이 AI 시대가 되면서 컴퓨터 공학을 모든 학생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론적으로는 자유전공학부 학생 123명이 전부 컴퓨터 공학을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규정상으로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난 10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지금 10년 동안 유지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수가 원하는 그런 전공이 있습니다. 시대를 반영한다고 할까요? 그러면은 만일 그동안 이 많은 학생들, 만일 100명,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몰려올 때 대학이 어떻게 이 많은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을까? 지금 서울대학교는 아마 온라인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교육학 전공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대형 강의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학생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어떤 교육학의 성과라든지 과학기술의 성과를 토대로 충분히 반영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그 지도할 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0년 당시에 공과대학의 전자공학 혹은 컴퓨터공학을 선택하는 학생은 아주 적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10년 후 지금은 상당히 많은 학생들 공과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할 때 컴퓨터공학이나 전자를 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10년 전에 그렇게 많은 학생이 선택하지 않았던 전기 혹은 전자, 컴퓨터가 지금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10년이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언론에 나오듯이 억대 연봉인 것 같아요. 컴퓨터공학이나 전자전기공학을 10년 전에 했던 친구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전공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2020년 지금 통계에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공학이나 전자전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전문가가 되어서 성장하는 이 과정 10년 후에도 정말 지금과 같은 이런 그 인기를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것은 장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전공 선택에서 그 현재의 어떤 쏠림 현상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말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 당국이나 혹은 학생들이 같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 설계 전공이라고 할까요? 학생이 대학에 들어와서 본인이 기존에 있는 전공보다 새로운 전공을 하나 만들고 싶다라는 취지입니다. 미국에 아마 여러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고 한국에서도 일부 대학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이 제도를 실시했고 자유전공학부에서 그동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한 학생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서울대학교 입학생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서 학생 설계 전공을 위한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2,000명 이상 혹은 재학생 10,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학생 설계 전공을 할 수 있도록 그 안내하는 그런 그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학생 설계 전공이라는 것은 아마 어떤 것을 학생 설계 전공이라고 할 때 그 전공 이름을 장명하는 것부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서울대학교에 없는 전공, 서울대학교에 있지 않은 전공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이 만드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전공마다 지도교수가 별도로 한 명씩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학생들이 만들어낸 전공이 120여 개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 우리가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외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제도 특성여자대학교가 도입을 하거나 혹은 검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일모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유전공의 역사도 알 수 있었고 학생 선택을 돕고 또 학생 스스로 설계하는 그런 전공을 돕는 방향 저희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대구대학교 김민희 교수님입니다. 김민희 교수님은 오랫동안 교육행정과 교육정책을 연구해 오셨고 또 요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데이터 기반 이제 대학 경영 IR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자유전공제의 가능성과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대구대학교 김민희 교수입니다. 먼저 창학 101주년 너무 축하드리고 또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총장님, 또 교무처장님, 또 학생들
오늘 또 토론해 주신 우리 두 분 교수님들 말씀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또 뜨거운 그런 관심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그 귀한 자리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이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부터 참 사치스러운 용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학을 과연 꿈꾸고 있었을까? 과연 그런 꿈들이 실현되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덕성여대는 꿈을 꾸고 같이 꿈을 꾸고 또 그것을 직접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또 실제로 개발시켜서 이렇게 전면 자유전공제라고 하는 성과 공유 대회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그 힘든 상황들을 잘 견뎌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그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덕성여대 전면 자유전공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마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땅을 파고 주춧돌을 놓고 뼈대를 세우고 하는 어떤 그 과정에서 가장 대학의 기본이라고 우리가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자유교육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꿈꾸지만 또 모두가 실현할 수 없는 부분, 이 자유교육의 이념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를 두고 싶고요. 또 그 어떤 기둥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학생 본위 중심, 학생 중심이라는 용어를 쓰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학생이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학생이 누구인지, 어떤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오는지, 그 아이들이 어떤 경험과 성장 과정을 거쳐서 졸업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제도와 규정과 인프라만 갖춰 놓으면 학생들은 그 안에서 움직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이런 학생 중심을 정말 실현하는 어떤 자유전공제의 의미, 그리고 혁신과 융합의 실현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어려운 과제를 이 전면 자유전공제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또 디자인을 하고 개발시켰던 점에서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또 누구보다 이 전공제가 잘 정착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읽다 보니까 전면 자유전공제가 그래도 오늘 이 성과 공유회까지 오기까지는 크게 준비 과정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또 다양한 쟁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다 말씀은 못하셨지만 뭐 구성 간의 갈등, 학과 간의 장벽, 또 학생들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의 그런 시뮬레이션, 이제 이런 다양한 쟁점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이제 이런 설계 단계와 실행 단계에 이르는 이 네 가지 단계마다 어떤 우리가 지금 다 파악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제 우리 아까 배상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들의 경험도 기록이지만 대학의 어떤 조직이 같이 학습해 나갔던 그러한 과정들도 잘 기록해 두고 하나의 그 데이터로 삼으시면 정말 베스트 프랙티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유전공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코히어런스, 그 정합성 있는 내용들이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교육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1학년에 들어와서 전공 선택을 하고 탐색을 하고 2, 3, 4학년을 거치면서 과연 전체적인 교육 과정이 설계되어 있는가? 토대를 놓고 기둥을 세우고 했지만 지붕이 없어지는, 벽도 없고 내부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교육 과정 안에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졸업할 때까지 배워야 되는 여러 가지 과목도 있지만 실제로 교수학습 방법이나 또 현장 실습, 캡스톤 디자인, 이러한 뭐 PBL 등과 같은 굉장히 그 구체적인 교육 방법들도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교육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자유전공제의 성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교육 과정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교과목 개발입니다.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학생들이 1, 2학년 때는 탐색을 하고 선택을 했지만 3, 4학년이 올라가면서 똑같은 방식, 똑같은 과목, 똑같은 교수님 이렇게 배우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과정과 더불어서 학생들의 역량이 정말 어떻게 달라지고 높아지고 있는지를 좀 한번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계속 누적하고 분석하면서 학생들에게 피드백해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 방식도 이제는 역량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무엇보다 교수자들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이제는 옛날 교수가 되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교육과정도 배워야 되고 역량도 해야 되고 새로운 교과목 개발도 해야 되고 자유전공제의 의미도 아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런 교수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행재정적인 지원 체계가 조금 더 탄탄하게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기대와 과제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대하는 것은 그 베스트 프랙티스, 우리나라에서 정말 한국식 자유교육의 미래라고 쓰셨던 것처럼 이러한 베스트 프랙티스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기대하고요. 그러려면은 지속 가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1년밖에 안 돼서 우려가 많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5년, 10년 좀 더 중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새로운 실험과 대학 모델로 정착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어렵지만 우리가 융복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창이 10년이라는 말이 있듯이 창의성조차도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대학 4년 동안 어떻게 짧은 지식으로 융합이 이루어지며 그것이 진정한 융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 혁신과 융합을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뭐 덕성여대뿐 아니라 또 한국의 대학들은 대학 내에서 이루어졌던 혁신과 이러한 노력이 대학 간으로 글로벌하게 조금 더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배상훈 교수님 말씀하신 그 외부 코세라나 혹은 다양한 외부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우리 대학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외부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대학 구성원이 다 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러한 마음은 좀 짐은 내려놓으셨으면 하고요. 다만 교수자는 학생들하고 조금 더 맞춤형으로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성과를 관리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자유교육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을 확대하고 탐색하고 전공을 탐색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사회적 수요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우리 덕성여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인재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세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공통적으로는 이 성과 관리 또 전반적인 질 관리 부분이 필요합니다. 학생, 교수 또 전체적인 뭐 본부의 조직 혹은 다양한 어떤 그 성과 지표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성과 관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정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제 아들밖에 없어서 덕성여대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내서 조금 더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지만 정말 옆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또 그런 덕성여대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학의 자유전공제 기대하는 바 그리고 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교 박건영 교무처장님, 우리 대학 자유전공제 설계 과정부터 쭉 지켜보시면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1년 이제 성과 발표회까지 여러 우여곡절도 있었고 감회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먼 길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 좀 지쳐가고 있었는데 큰 또 힘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보니까 막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폭죽이 터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거에 대한 혼란이 더 크기도 하지만 밤하늘의 폭죽은 또 빛도 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놀지 않고 열심히 계획하고 연구하고
또 구성원 의견 듣고 끝까지 버티고 부딪혀서 나간다면 그래도 뭔가 좀 건져낼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그런 그 희망을 또 주신 것 같아가지고 또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그 희망이 그냥 단지 말로 끝나지 않고 현실에서 구현이 되고 또 지속 가능한 것들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이제 자유전공제 체험을 계속 해 나가실 윤 의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대학 진학 전까지는 성적이 중요하다가 이제 대학에 온 후에 자신의 전공 적합성을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대학들이 자유전공제를 실시해서 학생들이 전공을 탐색하고 선택하게 한다면은 후회하는 4년이 아니라 만족하는 4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갈 길도 멀고 또 현실의 어려움도 많죠. 예, 그래도 오늘 토론을 통해서 덕성여자대학교 자유전공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 과제 이런 것이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며 우리 덕성의 특성을 살려서 자유교육을 향한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유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지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자유로운 인간으로 성장하고 또 자유롭게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창학 101주년 기념식 및 자유전공제 성과 공유대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학생, 교직원, 동문, 덕성인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대학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